네, 안녕하십니까. 북포는 북토스 374회 감정노동의 진실 김태형 소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 맡을 두 분의 MC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날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케미가 폭발하는 출판 브랜드 낭만지구인 대표 소은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세상을 두루두루 가이드해주는 여행작가 두루가이드 오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이신 감정노동의 진실의 김태형 저자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들, 오늘이 이제 2월 11일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내일이 마침 땅콩 회항의 조연아 상무의 내일 선고 공판이에요. 구형은 3년을 받았지만 내일 법원에서 어떻게 실제로 선고를 내릴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데, 자, 저자님, 네. 전문가로서 네. 여러분 마침 네. 이 책이 땅콩 회항 일화 전에 쓴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승무원이 아주 폭행을 당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처음에 나와요. 아주 공교롭게도. 근데 자, 전문가로서 내일 선고가 얼마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차피 이게 생방 얘기 한번 해보시죠. 판사님 같아요. 조현아 부사장이 아주 운 없게 걸렸어요. 예, 지금 시국이 어수선한데 아주 정부에서는 많이 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몇 년? 네. 저는 최소한 한 1년 이상이 나오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안 나온다? 네네. 네.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게 녹화가 되니까요. 내일 봅시다. 이분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자, 그러면 먼저요. 감정 노동의 진실이라는데 사실 저는 먼저 여러분들 이 감정 노동이 뭔지를 영상 3분 30초짜리 영상 좀 보겠습니다. 네.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감정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채널 영현대쇼 앞으로 고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몇 가지 말해보자면 햄버거 가게에서 일할 때 고객이 얼굴에 햄버거를 던졌다. 가게에 찾아온 할아버지 손님이 아빠한테 하듯 뽀뽀해봐라 라고 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실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전화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라디오가 시작할 때부터 기다리고 계신데요. 한번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잠시 학교로 휴학하고 대형마트에서 판촉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텔레마케팅을 잠시 했었고 호프집, 레스토랑에서 서빙도 해봤고 정말 큰 카페에서도 일했었고 공연장 진행요원, 영화관 매표 아르바이트도 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네요. 아르바이트는 몇 살 때 처음 시작하셨나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20살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판 제품을 도로 들고 와서 항의한 분이 계셨어요. 술이었는데 그분이 항의하신 문제는 사실 제품 특성이었거든요. 네. 원래 그런 거다 하고 잘 설명드렸는데 고객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슬픈 연주제 뭘 하냐고 고객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냐고 하시면서 손을 확 올리시는데 정말 마트 측에서 제재를 하거나 하지는 않던가요? 아니요, 고객 만족이라고 가르치니까 클레임이 걸렸을 때는 무조건 그 순간에 해결하라고 하거든요. 영화관에서 일할 때는 혜택, 할인 받을 수 있는 걸 상세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얼굴에다가 카드를 던지는 고객님도 계셨고요. 카페에서는 커피가 맛이 이상하다고 10번 넘게 클레임 거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려고 고용주와 얘기를 나눠본 적은 있나요? 아니요. 잘릴까봐 잘리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하니까. 많은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저는 그냥 울었어요. 나이가 어려서 나한테 그러나 다들 이렇게 힘들겠지. 혼자서 그냥 삭히고 말았어요. 아무랑도 얘기하기 싫고 삶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이야기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자, 일단 먼저 감정 노동이라는 것이 이 용어가 저자님이 만드신 건지 아니면 저는 이제 사실 이 책을 처음 이 용어를 처음 접했거든요. 이 용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굉장히 오래된 용어죠. 사실은 이제 혹실드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32년 전에 내려진 정의입니다. 네네. 영어로 이제 이모셔널 레이버라는 그 책을 아예 썼죠, 그분이. 네네. 그 우리나라에 한 6, 7년 전에 이제 번역이 돼서 들어오고 학술적으로는 이미 논의가 그러니까 있었죠. 6, 7년서부터 논의가 있었고 이제 사회 문제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거죠. 네. 예. 네. 자, 근데 뭐 저는 감정 노동이란 것이 일단은 여기서 감정 노동이 어떤 건지 한번 저자님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간단하게 이분들한테. 혹실드의 정의는 이런 거죠. 저자님의 정의. 혹시도 얘기 듣기 싫고요. 저의 정의, 저의 정의. 예, 고객이 욕하고 성희롱하더라도 예, 고객 만족을 위해서 또는 나의 일자리 때문에 아까 나왔지만은 잘릴까봐 나의 이 분노와 비참함을 참고 친절과 미소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이제 감정 노동이라는 것이 요새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옛날에도 그런 거는 있지 않았나요? 어떻게? 옛날의 친절 교육하고는 지금 완전히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감정 노동은 감정 자본주의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내가 정규직 직원으로서 또는 비즈니스로서 이렇게 친절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아까도 아르바이트 학생 나왔지만 이 아르바이트 문제가 아니라 생존? 그렇죠. 전체 산업 구조 자체가 다 비정규직 아니면 아웃소싱 아니면은 뭐 협력업체 뭐 이런 식에 돼 있기 때문에 이 감정 자체가 완전히 자본에 예속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반적인 친절하고는 전혀 다른 네. 아주 굉장히 극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그쵸. 옛날 농부나 네. 어부들은 요즘처럼 친절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만족이라는 게 또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유럽의 고객 만족은 유럽 여행 가보셨지만 되게 불친절하거든요. 파리나 이런 데 가보시면 불친절하게 짝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고객 만족이 좀 제발 좀 친절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고 시크하죠. 예, 미국의 무슨 월마트 같은 데서 막 이렇게 해보십시오. 보안 요원이어서 바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변호사 세계니까 바로 고발해버리고 이러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오. 예, 우리나라만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물론 이제 뒤쫓아오는 나라가 하나 있긴 있죠, 중국. 예, 중국은 이제 한참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길 빼면은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최고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욱하거나 화병이 생기기도 하나 봐요. 네. 감정 노동 때문에. 화병 정도가 아니라 뭐 여러 통계에 보면은 이뭐 전자회사 서비스 센터 또 마트 이런 데 실제 통계에 보면은 약 54% 정도가 대단히 심각한 지금 즉시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지 않은 위험한 상태다라는 그 통계자료도 실제로 있어요. 이 콜센터가 아주 심각하게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콜센터는 이제 끝까지 한 달 이상을 계속 한 사람한테 전화하는 예,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제 다산 콜센터 같은 데가 있는데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면 서울의 전 변태들이 다 전화를 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전화를 먼저 끊을 권리가 없었죠. 전화 없었지 그러면 지금은 있다는 겁니까? 지금은 또 직접적인 여성의 성기를 지칭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하면 끊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줬어요. 네. 작년에 이제 그 감정노동 무슨 데모를 해가지고 줬는데 또 그걸 또 알고 그것만 또 피해서 끝까지 괴롭히는 그런 진상. 구체적으로 살짝 좀 언급해 그러니까 주시면. 직접적인 욕을 한다거나 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다산 콘센트입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해보세요. 네. 해보죠 그러면. 네, 자. 자기 하나 기다렸지. 아,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저는 고객님만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친절한지 나는 자기 목소리만 들으면 미쳐버려. 이런 식으로. 그런가. 그 거기 정도. 욕도 없고 그걸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희롱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아주 묘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죠. 네. 근데 경계를 타시는군요. 듣는 사람은 완전히 소름 끼치는 거죠, 사실은. 자, 아까 우리 땅콩이 형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때 조윤아 부사장의 그 박찬진 사무장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랄까요? 그 상황을 한번 그 저자님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요. 예. 네. 진화 심리학적으로. 예.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뇌과학적으로는 그 포유류 인해 우리가 감정 그러면은 인간의 어떤 고유한 작용으로 하는데 최근 뇌과학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감정은 동물이 뇌에서 관장을 합니다. 동물이 인해. 그래서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있거나 즉 박찬진 사무장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고 네. 조윤아 부사장은 분노한 상태에 있는 거죠. 두 사람 다 동물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 예,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조윤아 부사장은 아직 뭐라 그럴까 이런 인격 모독이 되겠네. 하여튼간에 좀 분노한 네. 미친 동물이 돼 있는 거고요. 예. 뒤에 무슨 단어가 들어갈지 제가 방송에 걸릴까봐. 예. 아 저희 괜찮은데? 편집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안 걸리고 그 저자님이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편집사합니다. 박찬진 부사장이나 네. 그 이제 그 여승무원은 이제 비참한 네. 동물이 돼 있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실제로 한쪽 육식동물 한쪽은 뭐 초식동물 같은 거가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뇌과학적으로 봐서는 그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은 그런 우리가 그런 이제 인간의 뇌가 아니랬는데 인간 뇌지 않습니까? 뇌에서도 좀 약간 이제 뇌과학 얘기 나왔으니까 뇌 어느 부분이 그럼 작동하는 겁니까? 그런 거에서는. 아, 뇌가 3층으로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맨 바깥에가 이제 인간의 뇌. 아, 흔히 우리가 이제 전두엽이라고 그러죠. 아 바깥쪽 인간의 뇌군요. 예, 이 전두엽이 주로 전두엽, 뭐 두정엽 쭉 있는데 이 전두엽 저자님은 인간의 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사람마다 사람마다 이게 네네. 발달 정도가 많이 틀려요. 참 인간적이세요. 네, 많이 틀려서 네. 어떤 사람은 거의 인간처럼 생겼지만 네. 동물의 뇌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아. 유영철 같은 사람. 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은 하지만 거의 뇌과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동물이라고. 뇌를 보는 거죠. 분석해 보면 네, 인간의 뇌가 발달이 안 아, 되는 네. 거죠. 공감의 뇌나 이런 게 전혀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거나 비참할 때도 그런 상태라는 거죠. 네. 발달이 안 된 사람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 안쪽에 있는 게 이제 동물의 뇌입니다. 거기서 감정을 관장합니다. 감정을. 그래서 네. 그 브레인 하이제킹 우리가 흥분을 하거나 막 비참한 상태 그러면 막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동물이 뇌한테 하이제킹을 딱 당한 상태죠. 아, 예, 그러면 완전히 이제 뭐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좀비가 된 거네요. 네, 좀비가 된 겁니다. 네. 네. 자, 근데 보면 그 책에 보면 행복은 이제 서열 순위라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좀 또 한국은 또 이 서열이 특히 돈의 서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네, 네. 대한민국은. 네, 네. 네. 근데 이게 그 인간의 그 본능이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까? 본능이죠. 요즘 같은 이제 뭐 우리가 연결의 시대, 뭐 소통, 공감, 공유 하면 바뀔까요? 아니면 이 서열을 매기는 이거는 앞으로도 네. 계속 존재하리라고 보십니까? 그게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이게 인문학과 진화심리학과의 갈등입니다. 그 시점이. 네. 그 시점. 그러니까 진화심리학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동물로부터 타고난 이 서열 본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아, 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 네네. 인문학이나 사회학은 네.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진화심리학적 입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굉장히 윤리적이고 뭐 이성적이고 고도의 연결과 뭐 이런 평등한 사회처럼 보이더라도 네. 내재된 우리 마음속에는 이 동물적인 서열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그 뭐 서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정 노동을 했을 때 뭔가 되게 비참하고 자살하고 뭐 우울하고 한 것이 자기가 이 서열이 낮다고 느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심리적 서열입니다. 예, 심리적 서열? 그러니까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이제 자존감이 깎였다.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제 자존감이라고. 근데 진화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서열이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제 심리적 서열이 떨어지면 무시무시한 호르몬 코티졸이라는 게 나와요. 네. 코티졸에 장기간 노출되면 막 암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충동에 걸리고 막 이러거든요. 현대의학은 만병의 원인을 코티졸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서열에 의해서 딱 결정이 돼 버려요. 네. 그러니까 서열이 낮은 개체는 코티졸이 뭐 2배에서 3배. 박찬진 사무장 같은 경우는 한 10배 이상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네. 예, 그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뭐 계속 병이 걸리는 거고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비스업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 조사해봤더니 약 54%가 심각한 우울증이 있다는 것도 와. 코티졸 때문이라고 이제 의학에서는 다 밝혀냈죠. 네. 서열에 의해서 행복이 나누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진짜 감정적 서열이라면 여기 사장님이 계신데 네. 신입사원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서열상 감정적으로 더 행복하잖아요, 신입사원이. 근데 이렇게 감정적인 코티솔이 많이 분비됐던 적이 많이 있으신가요? 저도 있었죠. 사장님인데 신입사원이 더 사랑받는? 이제 그거는 이제 물리적 서열과 심리적 서열. 네.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서열은 회사에서 직급이죠, 직급. 직급이 높으면은 이제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뭐 동물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암컷을 차지할 권리나 수컷을 차지할 권리가 높은 네. 인간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받는. 근데 그것하고 심리적 서열하고는 전혀 다르죠. 심리적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뭐 제가 잠깐 어린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본인 그 경험을 네. 제가 광고회사에 다녔잖아요. 네네. 광고회사 그 A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히 그 광고주를 네. 주님으로 모시는 맞습니다. 직업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럴 때 어떻게 그 경험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떻게 극복해냈던 구체적으로. 예, 제가 실제로 이제 이 감정 노동에 대한 이걸 개발을 실제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제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모 광고주 비모 회사가 있었는데 예. 비모 회사가 있었는데 아주 거기 담당 그 팀은 3개월을 못 견디고 계속 그만두는 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담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전에 그때 딱 이걸 깨달음을 안고 인간은 정말 동물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진상 부리는 인간은 어떤 자기의 심리적 서열이 무지하게 낮은 상태에서 그 조직에서 그 조직이 됐던 자기 네. 상태가 됐던 네. 예. 네. 제가 그걸 파악을 했죠, 그 친구에 네. 대해서. 예. 그래서 아무리 뭐 지랄을 해도 나한테 이 자식이 서열 회복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주문을 거는 순간 아주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불쌍한 녀석. 불쌍한 녀석. 더 아. 해라 자식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등된 그런 거에서 오히려 반작용으로 나오는 거네요. 네네네. 갑질을 하는 것이. 네네네.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그런 게 많고요. 예.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은 굉장히 내가 심리적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예. 그 제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는다는 건 사기고요. 네. 예. 좀 덜 받죠, 사실은. 남들보다 훨씬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행복 얘기할 때 이제 거대 담론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 경제 10인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부탄 국가나 뭐 이런데 부탄이라는 데가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훨씬 높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나라는 뭐 그런 나라를 봐라. 물질이 꼭 우리한테 행복을 갖다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인문학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행복은 이런 데 있지 않다. 물질에 있지 않다. 네. 이런 나라를 봐라.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서열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서열. 서열. 뭔 얘기냐면은 부탄국가 그런 데 가보시면은 부탄이나 뭐 해보시면 빈부격차 거의 없어요. 다 같이 못 살아요. 다 같이. 예, 다 같이 못. 그러니까 비교 대상에서 별로 내가 서열에 밀릴 일이 없어요. 다 똑같이 못 사니까. 예. 그러니까 행복감이 다 높아지는 거죠. 행복 세로토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근데 아무리 발달해도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OECD의 빈부격차 1위거든요. 거기가 그 행복도 굉장히 낮단 말이죠. 예, 우리나라도 굉장히 낮고. 예. 북유럽 같은 데는 그런 빈부격차가 적기 때문에 행복도가 높고. 그래서 저는 물질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그런 사회 내에서의 서열이다. 서열. 즉 자기가 속한 집단 내의 서열이 행복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같은 입장에서 서열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갑을 해서 좀 골치 아픈 이 문제로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폭탄 돌리기. 네네. 예. 이 폭탄 돌리기 실체를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대한민국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예. 대한민국 정말 심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은행 강의를 가보면 은행의 진상은 옆에 마트의 종업원들이고요. 예. 그 종업원들이 이제 끝나고 와서 은행에 와서 이제 진상을 보죠. 예. 야. 또 은행은 가만히 있습니까? 옆에 또 백화점 가서 박살냅니다. 백화점 또 가만히 있습니까? 옆에 또 그 마트 가서 온 국민이 이러고 있는 게 이제 폭탄 돌리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서열이 정해진다는 거죠. 내가 고객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심리적 서열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막 그 코티졸 덩어리에 막 있다가
이거 어디 가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코티졸 때문에 암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러니까 예. 이제 옆에 가가지고 왕으로 이제 복귀하는 거죠. 고객은 왕이다 이러니까 네. 이제 왕질을 하는 거죠. 또 여기 이 사람도 여기서 왕질하고 보시면은 대개 이제 그 콜센터의 진상은 콜센터 출신이 많고요. 정말이에요. 예. 그리고 보험회사 진상은 보험회사 출신이 많고 예. 대개 같은 업종에 있거나 서비스업끼리 죽이고 제가 현대자동차 갔더니 그 이제 거기서 현대자동차 실제로 이제 강의한 내용이니까 말씀드리면은 현대자동차의 재작년에 그 신차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산타페 신차가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게 천장에. 그래서 수타페라고 예. 재작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수타페. 가지고 네, 막 네. 3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이제 뚜껑이 열려서 서비스센터 이제 쫓아가는 거죠. 차 몰고. 예. 네. 열 안 받으시겠어요? 3천만 원 샀는데 새 차가 천장에서 물이 새면. 아 근데 물이 새니까 그러니까 열은 안 받, 시원해질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예. 저는 더 금방 시원해질 것 같아요. 저는 더 금방 시원해질 텐데 네네. 거기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당한 거예요. 막 아. 그 현대자동차 서비스맨 직원들이 그러니까 막 거의 반 죽었죠. 예. 어디 가서 풀 데가 없는데 옆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뭐 갤럭시 폰 던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들이 한 6개월 동안 그 수타페 기간 동안에 예. 오는 놈마다 다 봤더니 현대자동차야. 전부 다. 예. 야, 이거 복수전이다. 현대자동차 가진 놈 다 모여. 실제로 복수전을 했어요. 실제로요? 실제로. 예. 어머나. 열몇 대를 차 열 몇 대가 동시에 출동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유리창 깨고 타이어 집어 던지고 진짜로. 예. 이제 삼성 이거 옷 안 입고 안 입고 갔죠. 네네. 예. 그 과장까지 이제 무릎 꿇어 앉히고 막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기 그 제 감정동 프로그램을 거의 현대자동차에서 올렸는데 실제 사례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네. 현대자동차 분들이. 예. 그러니까 과장까지 이제 무릎 꿇어 앉히고 잘못했습니다. 차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허벌나게 나가면서 봤더니 요놈도 본 놈이요, 저놈도 본 놈이요, 다 본 놈이야. 야, 이거 개그 프로에 똑같은 거 나오는 것 같아, 이 포맷. 요즘 이제 개그 요즘 콘서트는 다큐멘터리예요. 요즘 뭐죠? 저 네. 갑갑을, 예. 갑갑을 네. 그게 개그가 아니고 현실이 현실. 네. 허블나게 당한 다음에 이제 야, 그 어디서 온 애들이냐? 삼성에서 온 애들이야. 야, 안 되겠다. 야, 갤럭시 폰 다 모여. 그래가지고 막 그 다시 이제 복수전을 하는 중에 제 강의를 만난 거예요. 제 강의를. 이게 뭐예요? 바로 감정노동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폭탄 돌리기. 예. 이 책에 감정노동의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있어요, 용어가. 예, 예, 예. 그걸 이미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 이 사건 벌어지기 제가 전에. 만든 겁니다. 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폭탄 돌리기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이제 해외에서 저는 열흘 동안 가이드를 하니까. 계속 막말.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10번을 하는 거예요. 오늘 했으면은 뭐 대답을 해줬으면 되는데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000명이 훨씬 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간단합니다. 거. 이럴 때. 중국으로 여행 가십시오. 어머나. 중국 가가지고 막 폭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예. 아, 중국으로 여행 가십시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맞고 자란 애가 네. 맞고 자란 애가 부모가 되면 또 때린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진짜 이 감정 노동이 어떤 그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사회를 병들게 하겠네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 사람도 가정에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같이 다른 직장에다 돌리기 못하는 사람은 결국 가정에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뭔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깥에서 무골호이 있는데 집에 오면은 막 그 폭력 남편이 변하는 사람들. 이게 보면은 되게 이제 바깥에서 그런 심리적 서열이나 물리적 네. 서열이 낮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집에 와서 왕으로 복귀하는 그런 너무 경우가 공감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집에서는 막 그냥 꼼짝 못하게 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이러고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죽으니까.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죽어서 그런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아까 그렇죠. 아까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네요. 심리적인 방어 기제. 예. 책에 보면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그 심리적으로 서열 회복, 아까 서열 문제, 그다음에 이제 내 집단의 도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게 뭡니까? 내 집단의 도덕률이라는 게. 그게 이제 문화인류학에 나오는 건데요. 네네. 우리가 죄 그러면은 뭡니까? 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쁜 죄 지금 뭐예요 지금? 나쁜 죄? 나쁜 죄 우리나라 지금 죄진 살인죄 아닌가? 살인. 네. 성폭행, 네. 뭐 훔치는 거, 사기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상 받는 데 있잖아요. 상 받는데? 전쟁터. 선생. 그렇죠. 그게 내 집단의 도덕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도 나한테 속하지 않은 집단에 행하는 거는 우리가
별로 죄라고 안 느끼고 마음이 실제로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음의 작동 원리라는 겁니다. 마음의 작동. 그러니까 저 이라크 전쟁에 10만 명이 죽었대. 전혀 뭐 죽었나 봐. 예, 미국 국민들도 별로 뭐 죽었대. 뭐 잘 죽었어. 왜 이슬람의 이교도들이니까 잘 죽었어 이러는 거죠. 자기 국민 4천 명 죽은 거는 막 난리가 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내 집단의 도덕률인데 이게 감정노동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까 동영상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지금 전부 다 비정규직 또 아웃소싱 네. 파견업체, 입점업체 뭐 이런 걸로 돼 있어요. 특수고용직 전부 다. 네.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제 비행기 타고 여행 많이 하시니까 아, 예, 뭐, 예, 예. 예, 인천공항공사, 그렇죠. 인천공항공사 예, 네네. 거기가 11년 연속 세계 최우수, 오. 세계 최우수 그 고객 만족상을 받은 회사예요.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회사죠. 네네. 예. 거기에 87%가 비정규직입니다. 87%나요? 예. 제 친구 거기 다니는데 비정규직이거든요. 동창회가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밥 사주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이나 입점업체 이분들은 우리 회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객한테 막 당하는 거는 내 마음이 아프게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게 내 집단의 도덕률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사람 따라 정말 좋은 지적인데요. 사람 따라 내 집단의 도덕률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은 내 집단의 도덕률이 굉장히 크죠. 지구촌이죠, 지구촌. 내 집단을 지구촌으로 보는구나 진짜. 막 우주까지 걱정하는 분도 있어. 네. 이거 뭐 화성이 왜 저러지? 화성이 막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막 유영철 같은 경우 이제 내 집단의 도덕률 자기 안에까지 뚫은 건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7, 80% 인간은 대개 나의 민족, 나의 지역, 요 정도에 한정돼 있어요. 나머지 한 1, 20%, 20, 30%는 정말 내 집단이 커서 공감 능력이 커서 인류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이게 또 내 집단의 도덕률은 왜 이렇게 돌아가냐면은 그 나한테 속한 집단의 이익과 연결돼 있거든요. 이익과 이건 이제 조금 진화 심리학적으로 결국 보면 생존이네요. 번식 자원과 이제 연결돼 있는 거다. 번식 자원.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보면은 똑같은 라인에서 일을 하는데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연봉 8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연봉 2,500이란 말이죠. 근데 연봉 2,500의 비정규직이 그 노조를 만드는데 방해한 게 본사가 아니라 정규직 노조가 방해를 했단 말이죠. 끝까지 방해했어요. 네. 왜냐? 얘네들 만들면 나한테 불이익이거든요. 밥그릇이. 그럼요. 그게 내 집단의 도덕률이에요. 그리고 이제 식당도 달라. 식당도 비정규직은 밥 먹을 식당도 없어요. 그 비 오는 날 막 처마 밑에서 밥 먹는데 정규직이 지나가면서 보고서는 마음을 아파하겠느냐라는 문제가 내 집단의 도덕률이에요. 정글에. 그러면 이제 정규직 그 중에 물론 20, 30%는 정말 마음 아프다. 쟤들 식당 하나 져줘라는 사람도 있죠.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있지만 7, 80%의 사람은 야야야 쟤들 재수교회 보이는 데서 밥 먹냐?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럼요. 이야. 근데 가능한 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설이잖아요. 네. 며느리와 그 신우 사이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게 불쌍해지면 신우가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빙고. 맞는 말이네요. 그러면 내 집단의 도덕률이 그 사람들은 개인이에요. 뭐 집안 식구가 아니고. 이제 사람 사실 피가 섞이질 않았잖아요. 나한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가족 단위로 나타나고 뭐 지역 단위로. 우리 선거 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 이성으로 판단하고 감정으로 찍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집단의 도덕률이죠. 뭐. 그러면 뭐 옛날에는 뭐 사실은 그런 게 더 없었겠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슨 뭐 둘의 개 이런 거 때문에 집단의 도덕률이 좀 넓었으니까. 근데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 이렇게 물을 흐린다는 식으로 그 소수가 아주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데 사람들을. 그러면 해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블랙 컨슈머 이걸 어떻게 그 대처를 합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틀릴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대처도 안 하는데. 블랙 컨슈머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 고객 만족 CS라는 건 미국에서 만든 말이거든요. 감정 노동도 미국에서 만든 말인데 미국에서는 블랙 컨슈머를 안 써요. 거기서 뭐라고 쓰냐면은
컨슈머 프로드라고 합니다. 프로드 사기꾼이요. 사기꾼. 네. 네. 사기꾼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만약에 월마트에서 뭐 그런 막 진상이 있다. 바로 차단시켜서 뭐 고발하든지 막 이러거든요. 고객이 아니네요. 예. 그럼요. 거기는 미국은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고객의 정당한 클레임마저도 막 고발해버리니까 변호사 사회니까. 그럼 예. 미국의 콜센터에 그 종사하는 네. 분들은 우리나라 콜센터 종사하는 분들보다 근무 환경이 더 좋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오. 이제 미국의 콜센터도 물론 아웃소싱이 많아요. 제일 많은 나라가 이제 인도에 아웃소싱을 주죠. 여러분 미국 회사 전화하시면 거의 전화의 60-70%는 인도에서 받습니다. 예, 인도에서 받는데 또 불구하고 거기는 그런 그 진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끊을 수 있는 권리, 녹음해서 당신을 고발하겠다 하고 녹음 나가고 하는 게 잘 돼 있어요. 네네. 예. 우리나라만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아. 예. 중국 차 빼고요. 예. 근데 내 집단하고 소시오패스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둘 다 보면 내 집단도 결국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아픈데 나는 안 아픈 거고 네, 네. 소시오패스도 특징이 똑같이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감정 노동자의 가해자가 되는 사람들은 소시오패스가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에 그 폭탄 돌리기를 하는 그 소시오패스가 몇 %나 될까요? 사실은 그걸 일단 소시오패스가 뭡니까 일단? 사이코패스는 알지만 소시오패스는 뭡니까?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네. 예,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학대를 많이 당했다. 환경에 의해서? 예, 아니면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은 성인이 되고 나서의 소시오패스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신자유주의라는 게 전부 다 무한 경쟁의 승자 독식 사회에 젊은 애들 지금 취직이 10%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고등학교 때 내내, 대학교 때 내내 너만 살아라. 나 네 친구들 발버에 산다. 그러고도 본인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남들한테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는 게 만드는 게 신자유주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한 압력을 받아요. 공감 능력에 대한 그 압력을 받으니까 국민 전체가 다 지금 뭐 소시오패스라는 말은 좀 너무 잔인하게 하지만 준 소시오패스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잠재. 그렇죠. 그 누구라도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이런 그 동사무소 갔을 때 내가 이 자식들이 얼마나 빠른 일을 하고 좀 늦게 하면은 내가 왕으로서 또는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는가를 본다면은 다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고, 예. 또 내가 서비스 볼 땐 내내 이러다가, 예. 내가 백화점 가서는 또 왕이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이 소시오패스와 내 집단의 노동력이 맞물려가지고, 예. 맞물려가지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 몇 %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거의 전 국민이다. 네. 부끄럽네요. 예, 이렇게 보면 저도 자유롭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후반전은 이제 우리가 대안을 그죠? 대안을 좀 얘기해 보죠.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할 수 있는지 그 방향으로 좀 얘기해 보죠. 먼저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구지 아죠? 탐 크루즈. 탐 크루즈가 저는 이 책 갖고 처음 알았는데 이분이 엄청난 난독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글자를 잘 못 읽는 그런 힘든 그 난독증이었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난독증을 해결했나요? 그 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틀려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지독한 난독증 환자였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이상한 종교를 믿습니다. 사이언톨로지라는 저 우주 안드로메다 우주인이 이제 지구인을 창조해요. 예, 인터스텔라. 그 교리가 실제로 그래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 사이언톨로지 교의 그 안드로메다의 우주인 때문에 자기가 난독증을 고쳤다 이제 이렇게 믿는데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난독증 협회가 있는데 그 난독증 환자들이 다 바보인 줄 알아요, 자기가. 왜? 글자 잘 못 읽으니까. 읽으니까 IQ가 뭐 70, 80밖에 안 나오고 얼마 전에 왜 그 누굽니까 굉장히 유명한 서태지 양현석. 양현석. 씨, 네네. 양현석 씨 나왔는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IQ가 뭐 7, 80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네네. 이러는데 사실 잘못된 인터뷰예요. 왜냐하면 난독증 환자들 IQ 검사해 보면 IQ가 높아요. 예, 특히 운의 IQ가 높은 게 문제가 돼요. 근데 어떻게 문제지를 읽죠? 난독증인데? 네? IQ는 못 문제지를 읽는 읽어야 못 읽- 되잖아요. 아니, 못 읽어, 못 읽어. 난독증 환자를 위한 IQ 검사법이 따로 있어요. 그렇구나. 소리와 도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검사법이 따로 있어요. 따로 네네. 있는데
그걸 해보면 운의 IQ가 막 130이 나와요. 좌뇌 IQ는 한 110 이렇게 나오는데 아, 110 이렇게 나오는데 네. 운의 IQ 그래서 난독증 거기서 옵니다. 운의 좌뇌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아, 온다라고 봐요. 난시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은, 난 바보가 아니네라고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때, 그걸 깨닫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 깨닫는 순간 그 난독증 치료법이 들어가요. 네. 근데 그 계속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은 난독증 치료법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탐 크루즈도 그러면 뭔가 자기가 난독증이었는데 그 난독증이 네가 머리가 나빠서 난독증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그거를 설명해 주니까 깨달으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설명해주고 IQ 검사를 하면은 자신감을 얻고. 난 천재네 거꾸로. 근데 이제 양현석 씨 같은 경우도 만약 그걸 알았다면, 네.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글을 읽는 기능만 떨어지는 거였다. 난독증 여러분들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동이 있는데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가 갑자기 내가 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자신감도 네, 있고 되게 네, 행복해질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책에 보면 이제 이분 링컨, 링컨이 이분도 20대 때 굉장히 우울한 정말 사건을 다 겪은 분인데 이분이. 그래서 전 놀란 게 이분이 항상 그 칼하고 총 같은 걸요. 그때 누구든지 서부시대 때 갖고 다닐 수 있었잖아요. 절대로 칼과 총을 안 갖고 다녔대요. 그다음에 숲을 산책을 안 했대 절대로. 왜? 칼과 총은 자기가 자살할까 봐. 숲은 왜냐하면 목 매달아 죽을까 봐 자기가.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을까 봐 자기가.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안 했다 그러는데 이분이 근데 그런 그 우울증이나 그런 것들을 벗어난 뭐 그 어떤 그 계기가 있었죠. 어떤 그런 TV.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세계적으로. 이 네.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이제 그런 말로서 계속 이제 자기 자살 충동을 이겼다는 건데, 그 말하고 그 사실 아까 탐 크루즈가 난독증을 이겨낸 거하고 연관이 상당히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사실 자살 충동에 있거나 또는 난독증 환자가 계속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조현아 부사장이 동물의 뇌가 네. 갖고 있는 미친 개의 상태다. 드디어 얘기했네요. 그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우리가 자살 충동, 우울증 또 난독증으로 하나 바보라는 비참한 상태라는 거는 뇌과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인간의 뇌가 작동을 잘 안 되는, 딱 개만큼밖에 작동을 안 합니다. 네네. 거의 동물의 상태라고 보는 거죠. 네. 동물의 상태라고, 거의 동물의 상태인데 그걸 깨닫는 순간, 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을 내뱉으면서 하는 순간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뇌가 좀 활성화되는 거죠. 이성이 좀 돌아오고. 네. 아 맞아, 이 또한 지나가서 앞으로 좋은 일이 열릴 거야.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성적으로 이제 그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성적으로 돌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동물의 뇌는 뭐고 인간의 뇌는 뭔가요? 네. 동물의 뇌. 그건 또 발생학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뇌를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네. 삼층 구조로 돼 있어요. 삼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맨 안에가 파충류의 뇌, 그 바깥에가 포유류의 뇌, 맨 바깥에가 인간의 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생길 때 그 순서대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 MS 도스 시절에 윈도우 98이 윈도우 95가 생겼잖아요. 근데 MS 도스를 없애지 못하고 그 위에 더 씌웠단 말이죠. 네. 지금 우리 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MS 도스를 안에 안고 인간의 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 동물의 우리 감정과 동물의 행동과 이 욕망을 그대로 안고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사실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런 가난한 국가가 왜 우리보다 더 행복하냐? 그거를 지난 10년에서는 그 동물의 뇌로 보는 거죠. 동물의 뇌의 어떤 서열 기제. 네. 서열 기제고 평등하니까, 다 평등하니까 오히려 행복감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인문학에서도 그렇게 보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 이제 힐링 많이 이제 네, 힐링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아까 좀 이렇게 뭐 그 어떤 그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이 네네. 요즘 뭐 힐링으로 뭐 힐링 치유법 뭐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은데 네네. 그런 걸로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힐링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문제가, 힐링 자체도 굉장히 파워풀한 것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사후 대책이라는 거죠. 사후, 그러니까 사후 처방전이죠. 사후 처방전이죠. 이미 이 상처 다 받고 막 그 비참하게 이제 내가 어떤
견딜 수 없을 때 이제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힐링을 받고 나서 또 출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 감정 자본주의. 예, 출근 안 하면 내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 또 어저께는 어떤 놈이 총을 쐈는데 힐링 받았어. 그 다음 날 또 어떤 년이 와서 총을 쏴. 이 형태도 틀리고. 이 힐링은 이제 사후라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힐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론이 많아요. 네. 긍정적으로 긍정론. 생각해라. 화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 너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비참한 상태인 사람들은 두 번 죽이는 얘기라고 좀 봐요. 그게 무용한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그런 말이 들어오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화는 네 안에 있다 그러면 더 화가 나죠. 왜? 지속적으로 변태가 와서 하는데 화가 저쪽에 있는데 왜 나한테 있냐고. 왜 여기 있냐고. 화의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감정노동은 바깥에 있거든요. 비참한 영은 바깥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힐링은 그러니까 사후 대책이다. 네. 두 번째 어떤 긍정론이나 화의 원인을 이제 내부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고 진화 심리학이나 이제 이런 쪽은 그 화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겁니다. 바깥에서 그 바깥의 놈이 이거 나를 심리적서를 낮추고 욕하고 바보로 만들고 병신도 만드는데 그게 왜 내 속에서 시작한 거야? 이거는 더 지금의 힐링이 이제 두 번 죽이는 거죠. 사실 힐링 자체가 왜 프로메테우스의 형벌처럼 계속 간을 쪼이고 파먹히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힐링이라든가 감정 노동은 버틴다는 의미거든요. 뭔가 새로운 대안을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감정 노동을 벗어나려면 힐링을 하면 안 되겠네요. 원인 제거를 해야 될까요? 원인 제거가 방법이 원인 하나 개선, 있습니다. 개선. 딱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직장 그만두고 산에 가면 됩니다. 네. 목매달못. 너무 잔인하고. 저도 실제로 너무 힘들어서 90년대 초에 6개월 동안 산에 간 적도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그러기 전에는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 감정 자본주의 아닙니까? 뭐 알바가 됐든 뭘 했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힐링이 거의 뭐 좀 잠시의 위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네. 아니 시스템을 아예 딱 빠져나가서 요즘에 삼시세끼 어촌이나 농촌이 인기잖아요. 뭐 별로 돈도 안 들 것 같더라고요. 김 열심히 바위에서 먹고 네네. 우리 나름 재밌게 잘 적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쵸. 삶의 목표를 아예 다르게 가버리면은. 그러니까 아버지만 가장만 이렇게 산에 보낼 게 아니라 다 같이 산에 가든가 맞습니다. 다 같이 가실 바다로 거예요? 보내- 가실 거냐고요, 본인? 제가 사실 그 계획을 한번 짰었어요. 아니면은 더 좋은 잘 안 방법이 하나 되더라고요. 있어요. 가족 전체가 부탄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네. 그럼 굉장히 그 물리적 소열에 우위에 서서 이렇게 살 수 한 달에 10만 원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는. 자, 근데 네.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뭔가 대안 뭔가 이런 것들도 개선시키는 뭐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콜센터 책에 많이 나오는데 벌써 콜센터 쪽이 이직률이 높대요. 뭐 50% 이상 되고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현대캐피탈은 이직률이 원래 40%였는데 요즘은 3%에서 5% 엄청나게 줄은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현대캐피탈 그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에는 막 성희롱하고 이래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전화를 먼저 끊으면 결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콜센터의 첫 번째 CS 매뉴얼이 전화를 먼저 끊으면 안 돼요. 전화를 먼저 끊으면 딱 컴퓨터로 다 체크가 돼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 이상 먼저 끊었는가, 하루에 몇 콜을 했는가가 다 컴퓨터로 체크가 돼서 콜센터야말로 기계가 지배하는 시대인데 가보시면은 네. 무시무시해 막 계속 콜수 뜨고 막 내가 실적이 계속 컴퓨터 나타나니까 컴퓨터가 다 컨트롤해요. 콜센터는. 그거 안 하면 이제 뭐 잘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전화를 먼저 끊을 권리가 없었는데 그 현대캐피탈에서 무슨 월급을 올려주거나 네.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전화를 끊을 권리만 준 거예요. 고객님 이러시면은 어. 전화를 먼저 끊겠습니다. 네. 하고 두 번 경고하고 전화를 끊을 권리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회사가 매출도 늘어나고 고객 만족의 질도 높아지고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은 이제 반성을 해야 될 게 전에는 콜센터 그거 다 뭐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내 집단의 도덕률에 사고방식 돌아가니까 다 이거 뭐 저 아웃소싱 하는 회사들 이거 뭐 그 아웃소싱만 조지면 돼 솔직히 속어로 막 네네. 이런 뭐
그렇게 하는데 점점 이 회사의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콜센터에 문제가 있어 이제 전화했어요. 잘 몰라 A라는 분이. 아, 그럴 수 있지. 돌렸는데 B 또 몰라. 약간 오르죠. 예. 또 돌렸는데 또 몰라. 한 3번, 4번 돌아가면 아무리 착한 고객도 이제 완전히 뚜껑 열립니다. 당신네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애꿎은 이제 콜센터 상담원만 반죽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신뢰는 뚝 떨어지고요. 그런 회사는 대부분 이직률이 무지 높은 회사. 맞네요. 무지 높은. 그러니까 대개 금융 회사나 이런 서비스 센터 이런 데 전문직은요. 3년, 4년 지나야 조금 응대가 된다 그래요. 네. 교육 뭐 1, 2년에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게 나가면 뽑으면 되지라는 인식으로 또는 뭐 외주처니까라는 인식으로 그렇게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은 게 오히려 지금 기업의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기업이 위기를 맞은 게 대한항공 사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예. 또 남양유업 사태도 이제 그런 남양유업도 대리점 사장을 전에는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분들 그런 아웃소싱으로 계신 분들 또 비정규직 대리점 또 우리 회사 직원 이런 분들을 정말 우리 회사의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정책을 바꾸는 게 회사의 이익이다. 예, 이렇게 지금 생각이 바뀌고. 근데 그게 예. 일반적 아직 근데 맞는 말씀이신데 네. 아직 회사를 경영하신 분들이 또 중간 관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그것이 회사 이익이라면 기업이 이익을 쫓는 게 이익시장 기업인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바뀔 건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요. 네. 지금 사회의 모든 현상이 지금 그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네. 예를 들면 남양유업 같은 그 동영상이 이미 4년 전에도 한번 돌았던 거예요. 그때는 사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재작년인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건 뭐냐면 사회의 분노 지수가 이제 임계 쪽을 돌파한 거거든요. 네. 제가 봐서는 제2의 대한항공, 제2의 남양유업이 계속 오리라고 봅니다. 즉 지금은 제가 이게 당신네 기업입니다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기업들이 이제 계속 위기를 겪을 거예요. 아. 대표적인 게 저런 사태입니다. 농협이나 국민은행의 우리 주민번호 유출 사건. 지금 여러분들 주민번호나 비밀번호가 전부 다 중국에 가 있잖아요. 한 개 1원씩 다가 있잖아요. 1원이에요? 이런 짜리예요? 네, 우리 1원짜리 1원에 다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객 만족이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고객의 접점. 근데 고객의 접점에 계신 분들이 다 비정규직이란 말이죠. 네. 은행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 전산실이거든요. 전산실의 관리가 아웃소싱이에요. 아웃소싱 과장이 뭐 월급이 많겠어요? 뻔하지. 예, 그럼 중국 업체에서 너 1억 줄게. 그러면 USB 딱 꽂아서 복사해서 파는 거예요. 똑같은 홈페이지가 그렇게 괜찮네요. 생겼거든요. 예. 그럼요. 짭짤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눈앞에 몇 푼의 그 인건비 절감하려고 아웃소싱하고 뭐 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업체 바꾸면 돼. 한 게 지금 기업에 어마어마한 위기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앞으로 사회 현상이 말을 안 해도 기업들이 빨리 이걸 이제 상생 자본주의 4.0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안 받아들이는 기업은 이제는 엄청난 위기에 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빵빵 터질 거고 터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기업이 이제 바뀔 거다 상생자본주의로. 네, 그럼 네. 저자님은 앞으로 미래를 네, 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우리나라 그 사회가 좀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정반합이죠 어떻게 보면. 정반합. 그러니까 이 기업이 살기 위해서 그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회 지표들을 보시면요, 지금 유럽의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이 사회가 지금 지탱하고 있느냐고 다 경악을 합니다.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폭동이 일어날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여러 가지 자살, 존속살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률 뭐 등등이 딱 저거 빼고 빈부격차율 빼고 빈부격차율 OECD 1위가 미국, 우리나라가 2위인데 우리나라가 2위예요? 우리나라 2위입니다. 예, 빈부격차 2위고 그거 빼고는 전 세계 OECD 몽땅 다 1위 나쁜 게 사그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지표가. 그런데 그게 지금 남북 이데올로기라는 것 때문에 지금 버텨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버텨지고 있는 건데 유럽의 사회학자들은 이거를 굉장한 눈으로 좀 제가 몇 번을 쫓아가서 컬럼도 보고 쫓아가서 세미나도 듣고 그랬는데 네. 많은 사회학자들이 경고를 해요. 이거 지금 근데
이미 그런 인계 지수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여기저기서. 어. 지금 예를 들면 일베 같은 것도 대표적인 겁니다. 일베가 거의 걔들 또라이 아니냐? 아니에요. 인계 지수가 돌파하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 또라이들이. 또 대책이 없네요. 그 강한 말씀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저기 뭐야 앞으로 이제 뭔가 그 이런 게 어떻게 팡팡 터질 거고 네네. 기업이 또 뭔가 변화를 추구할 거 아닙니까? 네네. 약간 다른 관점이지만 네네. 그렇다면 어떤 직업이 앞으로 그런 것에 기회가 생길까요? 어떤 직업이나 어떤 유형이 앞으로 이런 앞으로 시대가 바뀔 거라면 어떤 기회가 생길까요? 우리들은 그래서 아까 전에 기회라기보다 그 뭐 15분 톡 하시는 분도 이제 그 네.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우리 일자리를 사그리 뺏어갈 것이다라고. 사그리. 예, 실제로 딱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 없어지고 뭐 회계사도 없어지고 의사도 없어지고 뭐 다 없어진다 그러는데 이제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인간의 마음을 달래주고, 정말 지금 이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 막 그 다 상처받고 뭐 막 이러는데 앞으로 제가 봐선 어떤 직업이 각광받겠느냐 바로 인간의 마음을 달래주고 인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는 뭐 이런 전자제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인간의 마음을 정말 보듬어줄 수 있는 제품이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예, 강의를 하나 하더라도 이게 뭐 내가 설득 커뮤니케이션 이게 아니라 내가 인간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거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예, 옷을 하나 만들더라도 본다면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지금 그런 직업은 지금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테라피스트? 뭐 예를 들면 제가 감정노동 강의도 저도 그런 테라피스트. 거고요. 네, 네. 테라피스트신 예, 거잖아요. 테라피스트도 그렇고. 이렇게 그 껴안아주는 직업 이런 거. 네네네. 뭐 힐링이 아까 뭐 힐링의 한계도 말씀드렸지만 힐링이 각광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거든요. 네. 템플스테이 가 보시면 막 꽉꽉 차거든요. 상처받은 영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힐링이 저도 뭐 이렇게 상처 많이 받는 직업이거든요. 정말 정말 이제 진상 중에 멍진상이죠. 멍. 가장 네. 그동안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여행을 다니셨잖아요. 네. 다니시는데 지금 인생에 있어서 만난 네. 가장 큰 진상 진상 얘기 한번 해주세요. 진상 얘기. 정말 최악의 진상. 본인 만났던. 그러니까 말을 이 할수 사람은 자기 갑자기 사업체가 안 된 거 여행을 결정을 딱 했는데 그 여행 경비가 한 사람당 이제 한 1,200만 원짜리 되는 뭐 별로 비싼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가족이 했어요. 네 분 가족이 했는데 갑자기 이 사업체가 위기가 온 거죠. 위기가 왔어요. 근데 여행을 캔슬하면 그 캔슬비를 다 물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진상짓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진상짓 들어옵니다. 환불을 그러니까 받기 위한 그렇죠. 진상짓. 계속 꼬투리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 한마디 하면은 그거 아니다. 그거에 꼬투리 물고 이렇게 뭐 호텔 가면 이게 호텔이야 하면서 가이드 나오라 그래! 여기서부터 막 들어가는데 뭐 아니 이 호텔이 뭡니까? 5호성 별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이런 말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계속 뭐 같은 욕, 같은 질문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정말 생각 같아서는 그 당시에 그냥 물에 확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렇죠. 물에 미력이요. 그냥 물에 빠뜨려 버려서 못 나오게 하는 거지. 그 정도로 심한데 근데 이게 워낙 VIP로 분류된 고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의 막대한 이익보다도 지장보다도 제 자체의 그 위기 의식이 오는 거죠. 그럼 여기 뭐 손이 떨리고 이 무슨 쓸개가 나오는 것처럼 뭐 별게 다 나와요. 하여튼 아주 주리를 쥐어짜는. 네. 근데 이게 백화점이나 이런 분들은 순간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을 수 있는데 18일 동안 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욕이 나옵니다. 18일 동안. 진짜 욕 나와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결정을 했어요. 회사 본사에 전화 오라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넌 해결 못 한다. 어떻게 한번 해봐라. 뭐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무조건 돈은 뺏어야 되겠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한 거죠. 이제 여행이 끝난 다음에 이제 본사에서 이제 사장하고 저도 이제 땅콩하고 관련된 그 회사에 있었거든요.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돈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가 제가 있었던 회사가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고객이 놀라울 정도로 돈을 팍 뒤집어 줘라. 그러니까 이제 여행 경비보다 더 많이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객을 버리는 거죠. 먹고 버리는 거. 떨어져라. 네. 완전히 버리는 블랙이죠, 완전히.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있는 쪽에는 이제 블랙을 분류를 안 해요. 분류 안 하고 공유를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는 별로 안 받았고요. 근데 한번 심하게 받으면 이게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힐링은 뭐 순간적이다. 이렇게 순간적인 게 말씀하셨는데. 아니고 사후 대책. 사후 대책. 근데 이분처럼 오 작가님처럼 계속 그런 걸 되게 많이 받으신 거잖아. 네. 10년, 20년? 20년.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싱글인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면 결혼도 잘 못하게 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 예전에는 그냥 이성분을 못 만나게 되면 거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집에 가면 혼자 무슨 어떻게 행패를 돼요? 부를지 모르는 거죠. 여자를 만나도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심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분들은 화병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돌을 닦습니다 집에서 조용하게 명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냥 직업을 뭐 이렇게? 바꾸시면. 아니 그게 말고 전체적인 네, 토탈 네. 시스템이. 그래서 아까 4.0 상생 자본주의. 예, 자본주의 이거 4.0.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가 상생 자본주의인지. 그 뭐 언어도 우리는 뭐 잔도 이렇게 밑으로 부딪히고 뭐 군대 용어로 뭐 똥물에도 파도가 있는 애 하면서 서열을 그 언어 자체부터 정해지는 그 사회인데. 예. 그 사실 이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전 세계를 다 거지로 만들어 버린 게 신자유주의거든요. 네. 예, 신자유주의가 전부 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250년 전에 그 옛날 산업혁명 시대에 그랬거든요. 1%의 그런 자본가들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 99%는 비참하게 살았던. 네. 노동자들 평균 나이가 27살이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뭐 그 당시에. 근데 신자유주의가 그게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지금. 그때보다 절대적인 빈곤은 덜 할지 모르나 상대적인 빈곤은 훨씬 심한 사회가 돼버린 그런 사회가 돼버리니까 그때의 그 옛날 그 자유방임주의가 쫄딱 1929년도 전 세계가 쫄딱 망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정자본주의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수정자본주의라는 거는 이제 정부가 개입해라, 이 자본가의 탐욕을 개입해라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신자유주의가 사실 2008년도 이 금융위기로부터 시작해서 유럽도 다 쫄딱 망했고, 유럽 다 지금 거지입니다. 유럽. 독일 하나 빼고는 아마 여행 가보셔서 알 거예요. 아마 뭐 바퀴배 갖고 간대잖아요. 예, 자동차. 유럽 지금 프랑스에서. 유럽 뭐 어디선지 다. 유럽 완전 거지입니다. 거지예요. 위험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빈부격차 심각하죠. 미국도 빈부격차 심각하죠. 이러니까 이래가지고는 또 다시 또 한번 이 전 세계에 위기가 오겠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이제 자본주의 4.0, 네. 상생자본주의인데, 이거는 일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래서 정반합에 의해서 이제 글로 움직이고 있다. 네. 라는 것이죠. 자, 근데 글로 움직이는데 예. 뭐 저자님 이쪽으로 많이 생각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지금 이제 15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정반을 말씀했는데 앞으로 2020년까지 네.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세상이? 그거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 미래학 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냥 여러 개 나오죠. 그래도 본인의 그 중에서 본인 생각할 때 이렇게 갈 것 같은. 아니 그래서 제가 최근 읽은 책 중에 이제 대담한 미래라는 책하고 뭐 네. 몇 가지 책을 보니까 앞으로 더 암담하더라고요. 2016년부터 IMF보다 더 무서운 게 오고, 또 일본은 2018년부터 완전히 쫄딱 망하고. 네. 예. 오늘 예언 많이 하시네. 내일 조연합 예언 1년. 아니 일본은 2018년에 쫄딱 망하고. 아니, 그거 말씀 계속 하세요. 제 예언이 아니라 대담한 네네. 미래에 네네, 나오는 알겠습니다. 네네. 대담한 미래에 나오는 오케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 상생 자본주의로 가는 그런 길이 앞으로 더 험난하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새벽이 어두운 것처럼. 예. 그래서 남았는데 지금 다 일자리도 없어지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위에 이 주식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 실제 수요들이 다 박살나면, 그러면 이제 상생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이제 상생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는 뭔가 혹독한 뭔가 우리가 좀 네. 겪겠네요, 고통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내리막길의 그럼 시대.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 어떻게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앞으로 5년 어떻게 우리는 버티고 우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뭐 감정노동 아니 우리 진짜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5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 전문가시잖아요. 예, 아니 감정에 대한 네. 문제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아 우리 어떻게 해야 그냥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하지만 삶의 목표를 다르게 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삶의 목표? 삶의 목표를 가치? 삶의 가치를 네. 삶의 가치를 지금 우리가 너무나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적 성공, 취직, 뭐 대기업체 취직, 뭐 이런 아파트 몇 평, 뭐 외제차, 뭐 이런 어떤 거에 돼 있는데 그걸로 가면 갈수록 정말 이 심리적 서열, 물리적 서열이 더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저 소은아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 뭐 저 아예 가치를 다르게 가서 낚시하고 살고 삼시세 끼만 먹으면 돼요. 네, 낚시하고 살고 뭐 난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로맨틱하게 느껴져요. 예, 예. 야, 취직하지 말고. 저는 한옥에서 안 살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옥에 살아보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예. 3년 못 갈 텐데. 예. 결혼하셨어요?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면 아, 이 두 방송을 분이서. 보고 계신 네. 한옥을 갖고 계신 남성분들 아, 정말로 이분 강력하게 원해요. 이분 삼시세끼 먹으면 된다니까 뭐 아무나 먹으면 된다니까 한옥만 있으면 저 요리도 잘하고 이분- 술도 전주- 잘해요. 이분 뭐 데려갈 수 있겠네 누구든지. 네. 전주에서 오신 분 한 분 계시죠? 오늘 저기 초청 한 분은 저 뒤에 계세요. 네. 네네. 전주 한옥이에요. 한옥에. 자 근데 한옥이세요? 자 선생님 요즘 그래서 이제 소수가 모든 것을 이제 독식을 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된다는 것이죠. 아까 그 강에서 나왔지만 그 저 인공지능, 네. 예,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하면 소수 정도가 아니라 0.001%가 부와 권력을 다 가져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많은 책에서 지금 예언을 하거든요. 일자리는 사그리 없어져 버리고. 근데 이게 지금 뭐 그 인간의 어떤 뭐 이성이나 무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굉장히 큰 문제인데 뭐 제가 어떻게 뭐 그런 걸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네. 그 어떤 우리 인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나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잡 쪽으로만 가면은 그런 잡으로 가면 우리가 좀 조금 낮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지금 그 돌아가는 시스템으로는 그런 거보다 전쟁 한번 나야 되지 않을까요? 전쟁이요. 네, 전쟁 한번 나야지. 전쟁해서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하고. 예? 그거 절대 반대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전쟁도 너무 가네요. 본인 가족이 없다고 너무 동아시아에서. 그러면 안 되지. 막 사시는데 아주. 아니, 저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 혼자이라고 막 하면 이거 얘기하는 돈 게 얘기하는 되지. 거잖아요. 전쟁도요. 전쟁도 사실 이 아, 우리나라 말고요. 진화 우리나라 말고 심리학, 옆에서. 진화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전쟁을 굉장히 이게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한번 정리하고. 예. 도대체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이데올로기 전쟁, 영토 전쟁 또는 에너지 전쟁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데 진화 심리학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안 보고 성의 불평등으로 봅니다. 네, 맞아요. 성의 불평등으로 보니까 동아시아에 지금 여자가 1억 명이 부족하대요. 예. 그러니까 이라크 내전 이라크에서 그 뭡니까 저 반군이 네. 미군을 죽인 숫자보다 자기네 이라크의 동족 남자를 죽인 숫자가 6배가 많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자기 그 번식 그 경쟁 상대자를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총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죽일 남자가 없어요. 부지불식 아, 여기도 죽일 남자만 많은데요. 진짜 여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왜 일어나느냐? 임진왜란이 그렇게 했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본의 그 여자 비율이 일본 남자 비율의 40%밖에 안 돼요. 오, 야. 일본은 영아 사례가 만연한 나라였어요. 딸라면 다 죽였어. 딸라면 40%밖에 안 돼. 60%는 짝이 없어. 근데 나머지 40%도 다 위에 뭐 기사들이 가져가고 성주가 나머지 80%는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성의 불평등의 이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서 내전 막 하다 그게 터진 게 임진왜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라크 저 뭡니까 저 아랍 국가가 남자분들 뭐 일부 다처제 좋을 것 같죠? 5명 천만에 말씀에 10명 이렇게 20명 국가가 있다고 치면은 만약에 5명을 자기 분을 둘 수 있다. 그러면 2명이 독식하는 게 10명의 여자를. 맞아. 나머지 8명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쩜 좋아.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다. 그게 전쟁이다. 감정 서비스 하지 마세요. 여기서.
아니 실제로 진화심리학책에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아주 경악을 했어요. 네. 야, 저는 뭐 이게 에너지 전쟁, 영토 전쟁의 관점을 읽어봤어도 이게 뭐 성의 성의 불평등으로 인한 전쟁, 이게 전쟁. 뭐 동물의 왕국 딱 맞죠? 그러면 동남아도 전쟁이 일어나나요? 예,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예, 인구가 줄면 감정 노동도 인간의 동물에 불과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서열 회복하려고 막 하는 네. 거고. 서열 회복. 예. 저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저도 이제 뭔가 대안이 뭘까 소수 독점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그리고 소셜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이버나 뭐 페이스북이나 우리가 뭐 구글 타는데 사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구글을 쓰고 우리가 뭐 페이스북 하니까 우리가 무슨 인풋 때문에 돈을 버는데 물론 거기서 우리도 혜택을 받지만 그거에 대한 결정권이라든지 모든 그 이익은 다 그쪽이 다 갖고 가니까 저는 앞으로 뭔가 이게 네트워크 경제에서는 뭔가 네트워크 주권이랄까요?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도 뭔가 거기에 대한 주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기업이 기업 논리에 의해서라도 우린 이것을 이 주권 주겠다. 그래서 같이 똑같은 서비스인데 여기는 주권을 주는 서비스가 있고 여기는 지가 다 먹어. 그 이사회 몇몇 사람들만.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예. 그러려면 우리들이 좀 현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평소에도 좀 참여해야 되고 항상 그런 거에 좀 해야 되는데 과연 또 인간들한테 또 보통 우리가 또 무관심하니까 과연 그런 기업이 나왔을 때 과연 그 기업이 그렇게 또 할까도 의문이고. 그 이제 그 IT 쪽에서 마케팅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롱테일 마케팅 아닙니까? 롱테일 네. 마케팅 그 개개인이 장사할 수 있도록 이 큰 시장이 아니라 작은 시장에서 물건 팔고 개발하고 그러는데 3D 프린터도 거의 이제 롱테일 마케팅으로 간단 말이죠. 개개인이 전부 다 뭐 핀 생산하고 뭐 이렇게 가면은 저는 오히려 구글 같은 회사의 힘이 더 커지고 네. 개개인의 힘은 더 약해지지 않을까. 이 롱테일 마케팅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플랫폼 서비스만 살아남는다. 예. 플랫폼의 힘만 세지고. 예. 근데 그 플랫폼을 저는 이제 플랫폼이 사람이 없으면 플랫폼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예. 우리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플랫폼의 원칙을 뭔가 어딘가가 그 이제 여기 참여한 사람들한테 뭔가 그것을 그 주권을 우리가 옛날 귀족 사회에서 지금 국민 주권을 간 거 아닙니까? 선거에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주권이라든지 뭔가 그런 이익 같은 것도 뭔가 좀 이렇게 뭔가 그런 것이 좀 만들어진다면 뭐 플랫폼 워치나 아니면 시민사회가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두고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맞는 거에만 우리가 같이 써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거기 자본의 원리가 가서 너네 그렇죠. 우리한테 오면 돈 얼마큼 더 줄게 이렇게 된 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민 사회가 과연 이 사회를 변모시킬 수 있을까? 저는 약간 그건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열심히도 하고 애매해요. 계시지만 되게 잠깐 보니까 뭔가 인간의 어떤 욕구라든지 본능의 어떤 정말 그 시작점인 기업이 뭔가 그 기업도 뭔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위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기업이 막 바뀐다면 그렇다면 뭔가 세상이 좀 바뀔 수가 있겠다. 예. 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시려면 이제 감정노동의 진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읽었습니다. 다 읽으셨어요. 네, 네. 이 책 참고 제가 읽었는데 제가 사실 북프로 진행하면서 사실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제가 어떻게 제가 맨날 책을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강 안 읽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은 사실 처음에 대강 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읽고 보니까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술술 읽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지금 네. 마이크 준비하시고요. 자 궁금한 거 있는 분들 편하게 뭐 질문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네. 네. 네, 오케이. 원래 광고주들 대상으로 이렇게 감정 노동을 하셨잖아요. 광고 일을 잘 하시다가 이렇게 감정 노동 쪽으로 내가 확 나가야겠다.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으시면 좀 부끄러우실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얘기해 주시죠. 잘린 거죠, 제가. 네, 잘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6년간 일을 했는데 13번 회사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항상 잘리는 걸 업으로 이렇게 삼았고요. 그리고 이제 50대 초반에 이제 마지막으로 잘렸는데 더 이상 받아줄 데가 없을 것 같다. 이래서 이제 광고계를 떠났죠. 50대 초반까지 버텼으면 오래 버틴 겁니다. 그 계통에서. 손 들어주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네. 오늘 아주 감명 있게 잘 아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감정 피해다 뭐 이런 식이라면 몰라도 감정 노동이라고 이렇게 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또 두뇌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데 감정 노동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노동 어떤 지수 어떤 감정 노동을 하면 얼마 돈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수화돼서 우리한테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쪽도 관심을 갖고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예. 질문해 보시죠.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 우리 그 마케팅에서는 정성적인 것을 정량적인 측정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소은아 씨 사랑해요. 제 몇 점짜리입니까 이게? 4점이요. 몇 점 만점에? 10점.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일단 유부남이야. 근데 이 4점이라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친절 이런 거를 점수화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여자들은 할 수 정량적이에요. 있는데. 예. 여자들 할 수 있어요.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근데 이제 감정 노동에서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휴대폰을 고치고 돌아온단 말이죠. 돌아오면은 해피콜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친절도 점수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10점 만점에 5점 줄 거냐, 7점 줄 거냐, 뭐 8점 줄 거냐. 그게 정성적인 어떤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 감정을 계량화한다는 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나의 기분에 따라서 점수를 낮게 줄 수도 있고, 나의 기분에 따라서 좋게 줄 수도 있고. 네. 근데 서양 과학의 근본적인 발달은 데카르트가 그랬거든요. 수치화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없는 건 과학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있는 것만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수치화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감정 노동 자체가 자본주의라면 사실 친절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내심에 대한 대가를요. 그러면 우리나라 감정노동연구소의 소장님이시니까 감정 노동에 대한 레벨을 쫘르륵 만들어서 이거를 수치화를 다 한 다음에 오히려 보면 기업의 직원 평가 방식이 아예 반영을 하고 지금은 있잖아요. 평가를 하고 있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돈은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돈을 네.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거죠. 해피콜 같은 게 대표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감정을 계량화하거든요. 또 예를 들면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도로공사가 200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다 정규직 자기네 직원이었는데 2009년도 이후에 전부 다 하도급으로 바꿔가지고 거기 CS 매뉴얼이 7초 동안에 20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야. 예, 문 열는 창문, 여러분 돈 내시면서 보세요. 도로공사에 바깥에 내놓고 눈을 마주치고 7초 동안에 20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객님하면서 뭐 거기 별 변태들이 다 있는데 입으로 옮기기 아랫돌이 내놓고 손 붙잡고 이렇게 당기는 변태도 많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량화해서 측정하는 그 미스테리 쇼퍼들이 있어요. 예, 점수를 매기 점수 감정을 점수를 매긴다고. 아, 고객을 가장해 가지고요. 그렇죠. 미스테리 쇼퍼. 미스테리 예, 쇼퍼. 점수를 매기. 그러니까 얘가 진짜 미스테리 쇼퍼인지 진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감정을 계량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게 거꾸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런 기업의 통제력의 수단으로 쓰고 있거든요. 예,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평가를 하면 오히려 더 감정 노동자들한테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냥 감정 노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런 기업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감정 노동 수당 같은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힘든 대면 고객을 하는 그런 직업이 있으니까 특별히 감정 노동 수당이라는 걸 신설을 해서 준다거나 그런 게 더 필요하겠다 싶어요. 전 또 네. 말씀드리니까 그 진상 고객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진상 고객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그것이 뭐 CCTV가 됐건 녹취가 됐건 뭔가 그런 진상 고객만 뭐 철저하게 응징하는 뭔가 그런 검사들 같이 진상 고객 대회 이런 거 진상 고객 뭐 그 CSI처럼 진상 고객 그것도 그런 조직을 공적이건 뭔가 그런 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 하더라도 벌써 진상 고객들이 되게 많이 두려워서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생긴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예. 이제 제가 전국 소비자 상담 실장들의 이제 교육도 이제 가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 사실 그 블랙리스트나 뭐 블랙 컨슈머나 아니면은 무슨 진상들 명단을 다 갖고 있어요. 블랙리스트로 갖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회사하고 공유를 안 해요.
그거 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원래 명예훼손죄에 들어가요. 네, 이거 그래서 하여튼간에 공범으로 하면. 최소한 같은 업종끼리라도 네. 공유를 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그 진상을 하면 미국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명예훼손죄도 있지만 영업방해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하면 되는 건데 너무 아니 원래 고객이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이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면 이 사람이 막 떠들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따로 홍보를 하느니 내부 고객한테 프로모션을 좀 더 많이 제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내부 고객이 바로 외집단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바보군요. 내부 고객이요. 내부 고객이 외집단이 전부 다. 예. 백화점의 마트의 83%가 아웃소싱이니까. 아웃소싱, 뭐 음. 입점업체, 백화점의 85%. 예.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 사회 구조 자체가. 내 손이 아니고 장갑이네. 그렇죠. 예, 예, 예. 다 외집단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법령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모욕죄와 업무방해죄가 있어요. 충분히 고발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왜? 시스템이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잘리면 때문에. 자기만 예, 손해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거 다 거기 고객에 접점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비스 선불제가 있으면 어떨까. 그건 뭐죠? 선불제? 일단은 돈을 준 만큼 서비스 해주는 거죠. 사실 유럽이 그렇잖아요. 유럽이라는 것은 서비스가 팁을. 그치, 친구 관계예요. 친구와 같은 거의 같은 레벨로 하고 우리 언어 자체가 이 상하 관계가 뚜렷하다 보니까 무릎 꿇고 그리고 승무원들이 하는 거 보면 그렇죠. 승무원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한테는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해서 서비스하고 서양인들하고는 막 잡다마자 친구처럼 하잖아요. 이거를 보고도 또 저놈이 또 서양놈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나한테는 안 친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서비스 선불제는 뭐냐? 10,000원어치만 주면 10,000원어치만 이렇게 하는 거서 물 따라주더라도 요만큼 10,000원입니다. 10,000원어치 이렇게 하고 내가 가이드를 한다 그러더라도 예, 저기 보이고 계시는 저 성당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되는구나. 팁을 먼저 받으면 되네요. 그러니까 먼저 서비스 주고. 선불제 뭐 하면 안 되나? 오케이. 아니 그거 많이들 하시는데 일식당 가시면 막 사장님들이 맨 처음에 막 서비스 하시는 분들한테 막 드리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많이 받는 거 아니었나요? 네. 자 질문. 네. 또 질문.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마이크 뒤로 뒤로. 네. 강의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게 우리나라 항공사가 외국에 비해서 이제 승무원도 되게 예쁘고 그런데 외국 아니 외국 아줌마들 되게 덩치도 크고 우라마 자랑인데 우리나라 아가씨들은 되게 예쁘고 그런데 너무 과잉 친절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친절의 개념을 새로 정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그 얘기가 빠뜨릴 뻔했는데 예리한 질문. 사실은 우리나라 이 고객 만족이 좀 잘못돼 있어요. 친절이란 개념이 대표적인 게 이제 세월호 같은 사건입니다. 세월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물론 이제 세월호 같은 거는 이 뉴스에 나온 걸 종합해 보면은 뭐 그 출발해서는 안 되는 배가 관피아의 부패에 의해서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유병현이의 탐욕, 그다음에 그리고 사고가 났으면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한 국가 재난 시스템의 무능,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감정노동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고객 만족 사건이에요. 뭔 소리냐면은 국토해양부, 지금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고객 만족 최우수 선사 4년 연속 상을 받은 게 바로 이 오. 세월호의 선주인 오. 청해진 해운이에요. 오. 그 뉴스에 났는데 그럼 뭘 갖고 평가했느냐? 안전 항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냐, 뭐 무슨 뭐 옷은 깨끗하냐, 화장실 깨끗하냐, 뭐 안내 방송 뭐 그런 것만 있는 거지. 그러면은 진짜 우리 해양 여객의 첫 번째 고객 만족이 뭐냐? 친절이 아니고 안전이거든요. 항공 여행의 첫 번째 고객 만족이 뭐냐? 안전이거든요. 정비. 예. 플러스 알파로 친절히 가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고객 만족은 본질은 사라져 버리고 예, 웃음과 미소만 남아버린. 본말이 전도된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휴대폰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 아까도 지하철 타고 와서 보았더니 무슨 생산성 본부인가 여기서 막 우리나라 세계 고객 만족 뭐 업체 가지고 우리나라 업체가 쫙 선정이 됐더라고요. 광고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뭐 능률업회나 뭐 생산성 본부 이런 데 기준으로 외국 업체 점수를 매기면 꼴찌예요.
대표적인 회사가 저 아이폰 만드는 애플. 네. 예, 거기 뭐 고장 나면 고쳐주나요? 그렇죠. 안 고쳐주거든요. 리퍼폰이라고 뭐 40년만 원 줘야 바꿔주지 뭐 싫으면 말고 이런다고요. 네. 아이폰 매장 가보세요. 직원 있어요? 없어요. 그 못 훔쳐가게 딱 철사줄로 묶어놓고 딱 CCTV에서 보든지 말든지. 우리나라는 막 종업원이 달려 나와서 막 그냥 입에 침이 튀도록 막 설명해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고객 만족 기준으로 보면은 그 아이폰 애플사는 꼴찌인 회사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6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15억대가 한꺼번에 그냥 뭐 며칠 만에 싹 흘려버리잖아요. 왜? 제품이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고객 만족을 제품이냐 서비스에 일로 가야지. 우리나라는 너무 이쪽으로 경도돼서 그러니까 본질로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욕쟁이 칼국수 할머니 집, 욕쟁이 할머니 칼국수 여기 욕 먹으면서 뭐 욕도 그냥 먹고 욕도 먹고. 물 셀프 김치 셀프 뭐 하면서 욕 먹어가면서 왜 싸고 맛있으니까 뭐가 고객 만족이냐 할머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정 노동 얘기를 하시니까요. 대체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친절이라도 하지 않으면 얘를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갖고 있으면 을도 독보적인 을이라면 뭐 아이폰처럼 그렇게 굴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지가 사러 오겠죠. 근데 다 비슷하게 교육을 받고 비슷한 보통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친절이라도 해야지 남아줄 수 있다는 그런 거 아닌가요? 결국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사람을 키우는 방식과 자, 너무 시스템이에요. 깊이 갔고요, 지금. 질문. 네, 다음. 네. 하세요. 네, 저기 감정 노동 쪽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 맨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맨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됐을 때 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될 때 하고 그 이후로 해서 혹시나 기대는 안 하지만 뭐 나라의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제한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 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책에도 주장을 했지만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질서를 지키라고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은행에다가 딱 번호표 뽑는 기계 하나면은 얘기 안 하. 그게 시스템 이론이거든요. 시스템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시스템 이론이 굉장히 신봉자예요. 진화 심리학에 보면은 진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어떤 동물의 본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과 법과 제도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하지 않으면 인간의 무한 탐욕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의 신자유주의 하에서 전부 다 외주처 직원이고 비정규직이고 입점업체이기 때문에 보호해줘라고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얘기하고 뭐 우리가 댓글 달아도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모욕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더 상위 법률이 필요합니다. 또 상위 법률이. 그 상위 법률이 이제 제가 주장하는 감정노동 방어권이라는 법입니다. 시스템으로. 이제 그건 어떤 거냐? 그런 어떤 진상이 와서 했을 때 즉각적으로 차단시켜라. 그게 외주처 직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불쌍한 아줌마가 계속 당하게 하지 말고 콜센터 같으면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 만들어라. 전문팀을 만들어가지고 상담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지금 한명숙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올렸는데 이제 업주를 처벌하겠다까지 좀 세게 하셨어요, 그분은. 그런 어떤 위의 상위 법률로서 좀 다스려야만이 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유연합니다. 의원 발의 해놨는데 1년째 잠자고 있어요. 그게. 네네. 혹시나 그 해외에서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외국은 필요 없다니까요. 외국은 아까 뭐 소송을 하고 막 그랬죠. 중국은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중국은. 근데 중국은 필요할 텐데 미국이나 유럽은 전혀 뜻이 달라요. 유럽 가보세요. 제발 좀 친절하십시오. 이게 고객 만족이고. 미국은 뭐 바로 고발해버리고 슈퍼에서는 어때요? 슈퍼에서 불친절하면 총 쏘잖아요. 바로 총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자체가 굉장히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그 진상 고객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 그날 그 사람 타임라인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당신 진상 고객입니다. 네. 선정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체면을 되게 중요시 여겨가지고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진상 고객도 안 할 걸요. 진상 고객 선정단을 선정됐습니다.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니면서 진상 고객을 이렇게 다 타임라인 막 이런 데 고발하고 도망가는 거죠. 네. 이 부포럼에서 한번 그걸 추진하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만 해도 하실 수 있을 자, 것 또 같아요. 질문. 네. 마이크 앞으로. 네. 하세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그 그룹의 도덕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노동자면서 소비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좀 심한 것 같고 외국의 경우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중남미에 있는 엘살바도르에서 코이카 사업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에 있는 소비자 보호청이 외국의 어느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나라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아예 받아들여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고 뭐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만큼 보호를 받는구나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올라갔다 뭐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랑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자기네들의 권익을 찾으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랑 그리고 그런 그 소비자들을 대하는 감정 노동자들의 권익 그 접점을 어느 정도 선에서 찾느냐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그 감정 노동의 진실한 책 좀 넘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지필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필이요? 저는 이제 다음 책은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라는 제목으로 인간 마음의 좀 비밀을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분이 질문하신 어떤 그 소비자하고 이제 어떤 그 노동자 어떻게 보면 동일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아까 업종이 달라지면 자기가 근데 뭔가 그런 조화 같은 걸 어떻게 이루겠느냐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요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소비자가 힘이 없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보호 정책이 강력하게 펼쳐지고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뭐 동해나 이제 이런 공무원한테 뭐 뛰어가면 우리가 항상 의리였었죠. 의리였다가 90년대 넘어오면서 이 고객 만족이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그 입장이 이제 바뀌어서 오히려 지금 소비자가 갑이 돼버린 그런 입장인데 저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노동의 폭탄 돌리기나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봐서 그 접점을 이제 찾아가는 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 조현아 부사장 사건 이전에 재작년에 라면 상무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면 상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기자들이 보도가 안 됐죠.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으나 이거를 사회 현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뭐만 터지면은 감정 노동이라는 프리즘으로 기사를 써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맞아요. 얼마 전에 경비원분 자살하신 거 사실은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그걸 감정 노동의 프리즘으로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무시했죠. 지금, 무시했는데 그런 거 봐서는 상당히 어떤 접점을 찾아가기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새 세상이 좀 연결되고 네네. 약간 투명해지는 것이 네네. 뭔가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을 좀 제공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질문. 네. 네, 그러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로 막 제가 뭐 칼럼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좀 다른 업체 쪽 언론 업체나 뭐 그런 쪽을 아웃소싱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진짜 이 고정적으로 댓글을 다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9달 10달째 막 그러면서 이제 20대 내지 30대들 되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다가올 상황에 그 20대 내지 30대 그런 사람들이 좀 지금도 버티기가 힘든데 앞으로 좀 이게 얼마나 길게 그리고 어떻게 버텨야지 좀 그나마 좀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날이 그런 올 사회에서 때까지 좀 버티는 버틸 수 방법. 있을까요? 근데 다 힘들어요, 지금. 40대, 50대 다 30대 힘들어. 많이 더 길게 살아야 돼서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짝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정 전문가시니까 예. 지금 상황을 당장 바꿀 수는 없고 네. 10년 후에 바뀐다고 해도 일단 살아남아서 버텨야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화병으로 죽어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화병으로 죽지 않고 내 감정을 상황과 상관없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분 대답 부탁드릴게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조금 좀 다른 죄송해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시스템에 편입되는 거는 그 사회 시스템의 어떤 서열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 살면 살수록 막 본인이 더 아프고 더 비참해지고 더 힘들어져요, 사실은. 저는 이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게 인간의 본능에서 시작된 거라는 걸 안다면 차라리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가치관, 완전히 다른 가치관.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알바 한 6개월 하고 6개월 놀러 다니고 결혼 나 안 해. 난 자유로워. 프리섹스. 롤모델. 아 왜 저기 옆에서 그 얘기 하세요? 아니 연애는 하라는 거겠죠. 네, 프리섹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프리섹스. 프리섹스. 프리섹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유럽 얘기하지 마시고 그 유럽이잖아요. 유럽. 그게 로망 6개월 일하고 6개월 놀고 유럽이 원래 그래요. 유럽이. 그 한국은 좀 우선 아르바이트를 먹고 사는 게 힘들죠. 유럽이나 일본만 돼도 프리터가 가능하니까 일본은 그래도 프리터로 먹고 살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뭐 예를 들어 유니클로나 이런 데서 할 수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인식도 부족하고 최저임금이나 열정페이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물론 한국도 그 발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국에서 최저임금 5, 6천 원 가지고 살려면 정말 빠듯한 게 현실이잖아 아직은. 일본은 10,000원이에요 최저임금. 그래서 유럽은 기업이 죽는다 해도 대신에 벨기에 같은 데는 200만 원이다 한 달에. 그런 거를 조금 더 그냥 직업이 없으면 최저임금 그냥 줍니다 국가에서 한 달에. 그러니까 이제 뭐 60만 원 계속 줘요. 자, 근데 선생님 그래서 그래서 저를 대통령 시켜주시면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후가 너무 달라지셔서 갑자기 아니 야심을 드러내시고요. 서열 우위에 서시겠다는. 자, 다음 질문. 네. 또 없은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주는 이제 구정이니까요. 저기 쉬고 우리가 북포럼은 매월 4번째 주는 영화를 보는 책이 아니라 그냥 북포럼 오시는 분들이 책을 별로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안 보고 그냥 영화를 보고 그냥 서로 친교하고 소통하는 그런 거를 지금 1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영화 보는 겁니다. 여기서. 네, 그냥 그때 뭐 봐요? 그 그룹에 나와요. 그룹에 그렇구나. 나오니까 페이스북 그룹에 북포럼 그룹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은 이제 3월 4일 날은 그 작년에 대통령의 글쓰기 쓰신 강원구 저자님, 이분이 또 회장님 또 글쓰기도 쓰셨어요. 몇몇 회장님에서 회장님의 글쓰기 이번에. 그다음에 임원우 저자님은 스티브를 버리세요. 스티브 잡스를 버리자는 겁니다. 예, 상상력, 뭐 관점을 좀 다르게 하자. 그 오늘이 좋다는 김성희 저자님 지금도 런던에 계신데 그 50세 때 유학 가셔가지고 지금 아주 거기서 그 박사도 하시고 50세 때요. 50세 때. 예. 되게 젊어 보이시네. 거기서 또 런던에서 그 댄스, 볼륨 댄스 또 챔피언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여기 왔었는데 한국 올 때 오셨는데 자기 북포럼 할 때는 자기랑 춤을 춰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춤 연습을 해야 돼요. 아직 연습 안 했어요. 춤 잘 추세요 춤을. 그래서 이날은 3월 18일 날은 좀 여기를 우리 할 때 여사 할 때 좀 이렇게 춤을 한번 춰볼까. 어떤 춤을 추시나요 이분이? 볼륨 댄스요. 뭐 제가 자입을 배웠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그래서 이날은 한번 좀 이렇게 뒤풀이 할 때 이렇게 다 의자 다 빼고 뭐 춤 연습을 한번 해도 괜찮겠다, 재밌겠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네. 어차피 뭐 이렇게 돈 안 되는 거 즐겁기라도 해야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보넬타 베이커리에서요. 이제 여기 당근 케이크 갖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이 케이크 이따가 한 조각씩 들고 가세요. 이거 맛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요, 네. 저지. 그다음에 북포럼 회원 권성진 쌤이 그 공정무역단체인 아름다운 커피에서 일하시는데 요번에 발렌타인데이 때 이제 그룹에 올려주셨는데 용감한 초콜릿으로 바꿔보세요 해가지고 이게 초콜릿이 저게 이제 공정무역으로 만든 초콜릿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하게 페이하고 해서 그래서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이제 뭐 3,000원인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비싸지만 어쨌든 간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룹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따 소통 오늘도 이제 처음 오신 분들 꽤 되고 오시더라도 그냥 눈팅 마신 분들 많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 많은데 제발 여기다 좀 이렇게 댓글로 좀 이렇게
좀 자기 좀 느낌 같은 거 한두 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알고 지내면 좋잖아요. 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신 그 두 분의 MC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 아까 여기 3월달에 여기 있거든요. 있는데 김성희 저자는 MC 다 찾고요. 나머지 강호 저자하고 임원 저자 혹시 MC 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는 매주 MC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MC 보고 싶은 분들은 이따 저한테 신청하세요. 그러면 이제 MC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되게 좋은 경험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보기엔 한 MC 이미 본 사람이 한 여기 10분이 넘어요. 이 안에서 지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나 소나 다 MC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신데. 그래서 이제 다 MC 보시면 됩니다. 소나타도 못해요. 소나 양이나 개는 뺍시다. 양이니까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다 MC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MC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하죠. 네. 하여튼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다 같이 하여튼간에 이 감정 노동의 폭탄 돌리기, 그걸 멈춰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돌고 돌아서 결국 내 가족한테 오고 내 남편 부모한테 온다 이런 생각으로 살면은 좀 대한민국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것으로 방송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